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수술실. 금속성의 기계음과 일정한 간격의 생체 신호음만이 가득한 그 차가운 공간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기묘한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부교수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눈앞에 열린 환자의 흉강, 그 생명의 근원인 심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동맥 박리가 진행 중인 환자의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스태프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지수의 표정은 얼음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손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며 파열 직전의 혈관을 봉합하고 인조혈관을 이식했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죽음과의 줄다리기였다. 메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에 간호사가 재빨리 기구를 건넸다. 석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어시스턴트의 손이 움직였다. 수술실 전체가 그녀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작동했다.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녀의 손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를 경애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한지수는 한국대학병원의 상징이자 흉부외과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몇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지수가 마지막 봉합은 마쳤다. 바이패스 끕니다. 심폐기를 떼어내자 환자의 심장이 강력한 재박동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다. 수술실을 나선 지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의 완벽한 삶을 구성하는 두 사람이었다. 역시 한지수 교수님, 오늘도 한 생명 살리셨네. 장난기 섞인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남편이자 같은 과 동료인 강민우였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그는 실력 면에서는 지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특유의 사교성과 부드러운 매력으로 병원 내 정치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고생했어, 여보. 그 다정함에 지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처럼 완벽해 보였다. 병원에서는 최고의 외과로,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의 아내로. 지수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커피를 건넨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이자 흉부외과 수간호사인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지수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지금은 직장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서연은 언제나 지수의 곁을 지켰다. 지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알아채고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었다. 괜찮아, 서연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수는 서연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며 고마움을 느꼈다. 유능한 남편, 그리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지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그 완벽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늦은 밤 응급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지수는 수술 준비를 위해 급히 스태프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남편 강민우였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프로젝트 말이야. 지수는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다. 대화의 상대 역시 익숙한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윤서연이었다. 걱정 마, 민우씨. 한지수는 절대 모를 거야. 걘 자기 연구 외에는 관심도 없는 애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지수가 알던 따뜻함 대신 가시돋친 냉소와 격렬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에 잠기는 듯했다. 민우씨? 서연은 평소 남편을 강 교수라고 불렀다. 단둘이 있을 때조차 민우라고 이름을 부른 적은 없었다. 하물며 저토록 다정한 호칭이라니. 그리고 한지수는 모를 거야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두 사람이 무언가를, 그것도 자신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둠 속의 비수처럼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 뒤에 숨어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래도 조심해. 제가 보기보다 예민한 구석이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를 향한 애정이 아닌 마치 귀찮은 장애물을 대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걱정 말라니까. 20년 친구인 내가 걔 성격 하나 모르겠어? 지금쯤 수술방에서 환자 살린다고 신나 있겠지.
우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현의 웃음소리가 비상계단을 울렸다. 그 웃음소리는 지수에게 천둥소리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방금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쥐고 있던 그녀의 황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걸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애써 태어난 척 민우를 맞이했다. 오늘 늦었네? 응급수술 있었어?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상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응, 간단한 수술이었어. 당신은? 서연이랑 늦게까지 병원에 있던 것 같건데 무슨 일 있어? 지수는 최대한 무심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민우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아, 서연이 그냥 요즘 병원 인증평가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서 수간호사니까 나랑 상의할 게 많았나 봐.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민우는 지수를 안아주며 피곤할 텐데 얼른 씻어. 나도 방금 들어왔어. 라고 속삭였다. 그의 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수는 그 안에서 역겨운 위선을 느꼈다. 그가 언급한 병원 인증평가는 다음 분기 예정이었고 지금 당장 흉부외과 과장도 아닌 민우와 수간호사가 밤늦게까지 비상계단에서 따로 만날 이유는 없었다. 더구나 두 사람이 함께 진행 중이라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본래 지수가 몇 년간 공들여온 흉부외과 분야의 획기적인 신기술에 관한 연구였다. 지수는 얼마 전 그 연구 데이터를 민우에게 공유해주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일부러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아, 어제 민우 씨랑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어? 무슨 일인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지수의 농담 섞인 말투에 서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특유의 환한 미소로 받아쳤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강 교수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너한테까지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내가 얘기 좀 들어줬지. 알잖아. 너희 부부 일에 내가 괜히 끼어드는 거 싫어하는 거. 서연은 완벽하게 걱정하는 친구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다. 서연의 손목에 채워진 낯선 팔찌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얼마 전 민우가 백화점에 갔다가 어머니 선물을 샀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가 보여준 사진 속 팔찌와 정확히 일치했다. 팔찌 예쁘다. 새로 샀어? 지수가 무심한 척 묻자 서연은 당황하며 팔목을 소매 안으로 감췄다. 아,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싸게 샀어. 별거 아니야. 그녀의 변명은 어설펐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확인 사살이라도 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눈앞에서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친구를 연기했다. 민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서현은 여전히 살뜰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투에서 기만과 배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같은 타이밍에 핸드폰을 확인하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그들의 과장된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이라는 성이 사실은 두 사람이 파놓은 함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정황과 의심뿐이었다. 만약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면 그녀는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를 의심한 의부증 환자가 되어버릴 터였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민우와 서연이 말한 프로젝트가 만약 자신의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수 있었다. 밤늦은 연구실,
지수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되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이 모니터를 채웠다. 공동 연구자로 등록된 강민우 외에는 접근 권한이 수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우가 자신의 남편이 그녀의 연구에 접근 권한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더 있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가진 수간호사 윤서연이었다. 지수는 창밖으로 어둡게 가라앉은 도시의 야경을 내다보았다. 병원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녀의 황금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무너져가는 삶을 붙잡지 못한 채 허공에서 떨고 있었다. 완벽했던 거울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배신과 절망의 시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한지수는 밤잠을 설쳤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되찾기 위해 병원 IT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공동 연구자인 강민우 교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다. 민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그녀를 피했다. 지수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 촘촘하게 그녀를 올가맬 터였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 그날 밤 민우는 지방학회에 다녀오겠다며 간단한 짐을 챙겨 나갔다. 지수는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차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소형 GPS 추적기를 확인했다. 어젯밤 그의 차에서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를 맡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스스로가 한심했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우의 차는 고속도로가 아닌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그 뒤를 쫓았다. 오피스텔 로비. 지수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1층 상가 카페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이 로비로 걸어 나왔다. 강민우, 그리고 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윤서연이었다. 서연은 지수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민우는 그런 서연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0년 지기 친구와 사랑하는 남편,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들만의 미뢰 장소였던 것이다. 지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있는 바로 그 시각, 병원에서는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출근하자마자 병원장실로 호출되었다. 병원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고위 임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한 교수, 어젯밤 응급수술 환자였던 VIP 병동의 박 회장님이 방금 사망하셨네.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박 회장님은 분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어제 저녁 회진 때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술은 완벽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환자에게 급성 출혈이 발생했네. 확인 결과 한 교수가 처방한 항응고제 용량이 치사량을 넘었더군. 병원장이 내민 것은 그녀의 서명이 담긴 전산 처방전 4본이었다. 이건 제가 처방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지수는 절규했다. 조작이라니!
한 교수,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법무팀장이 소리쳤다. 한 교수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기록이 명백하고 처방 시간도 한 교수의 회진 시간과 일치하네. 변명할 걸 변명해야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섰다. 병원장님, 사실은...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어제 지수가, 아니 한 교수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많이 피곤해 보였고 처방을 느리면서도 몇 번이나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강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연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뭐라고? 지수는 서연의 연기에 치가 떨렸다. 윤서연, 네가 감히 무슨 짓을... 지수야, 미안해. 서연은 오히려 지수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네 친구이기 이전에 이 병원의 수간호사야.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강 교수님도 어젯밤 저한테 지수가 요즘 연구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혹시 모르니 잘 지켜봐달라고 하셨어요. 완벽한 연기였다. 20년 지기 친구가 그녀의 상태를 증언하고 남편이 그 불안전한 상태를 확인해준 셈이었다. 지수는 순식간에 스트레스로 인해 의료사고를 낸 불안정한 의사가 되어버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수에게 비난과 의심으로 가득 차 꽂혔다. 한지수 교수, 병원장이 최종 통보를 내렸다. 본원에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 교수를 즉시 모든 진료 및 수술에서 배제한다. 즉각적인 직무정지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걸세.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그녀의 명예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병원 보안 요원 2명에 의해 수술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쫓겨나듯 병원 밖으로 끌려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곳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버림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 식탁 위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혼 소장, 강민우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이혼 사유로 아내 한지수의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 그리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명예실추를 들었다. 심지어 그는 지수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보여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연의 병원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거기에는 지수가 동료 남자 의사와 단둘이 식사하는 사진, 연구실에서 밤늦게 함께 나오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두 학회 준비나 논문 상의를 위한 지극히 공적인 만남이었지만 사진의 구도와 시간은 마치 불륜을 암시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찍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연이었다. 지수야,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먹어 라며 그녀가 직접 예약해준 식당이었고, 두 사람 연구하는 모습 보기 좋다 라며 그녀가 직접 찍어준 사진들이었다. 20년 우정은 이 모든 것을 위한 위장이었다. 강민우는 지수의 의료사고를 빌미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수는 하루아침에 남편과 친구, 직장과 명예,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은 사실 두 사람의 탐욕과 질투로 만들어진 거대한 무대 세트에 불과했다. 며칠 뒤 징계위원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윤서연은 눈물로 친구의 잘못을 증언했고, 강민우는 남편으로서의 고뇌와 의사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힘들었다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의 모든 반박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오는 현실 부정으로 치부되었다. 그녀의 연구자료는 이미 강민우의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로 둔갑해 학회에 제출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병원은 VIP 환자의 죽음을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모든 증거가 한지수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종 판결은 해임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사물함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나왔다. 한때 그녀의 초상화가 병원을 빛낸 인물로 걸려있던 자리였다. 그 순간 병원 정문으로 강민우와 윤서연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서현은 민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자였다. 그들은 지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 그녀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로비 반대편에 선 지수를 발견했다. 서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패자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민우의 시선은 차가웠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관심. 그는 더 이상 지수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돌아서서 병원을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비가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적셨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한지수는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았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텅 빈 눈으로 거리를 걷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황금의 손이라 불리며 환자들의 희망이었던 그녀는 이제 남편과 친구에게 버림받고 살인 의사라는 누명을 쓴 채 빈털터리가 된 초라한 여인일 뿐이었다. 재판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강민우가 고용한 변호인단은 그녀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불안정자로 몰아붙였고 윤서연은 법정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친구로서 그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세상은 그들의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 넘어갔다. 그녀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에서는 쫓겨났다. 손에 쥔 것은 몇 푼 안 되는 현금과 갈아입을 옷까지가 든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실력, 그녀의 명예, 그녀의 진심은 탐욕과 배신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절망이 온몸을 밧줄처럼 올가매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를 위태롭게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저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때였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종종걸음으로 사라졌고 거리는 순식간에 텅 비었다. 지수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차가운 빗물이 오히려 타는 듯한 속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후미진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재개발이 멈춘 듯 낡은 건물들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끼익! 쾅! 바로 그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충돌음이 골목길을 울렸다. 지수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불과 몇십 미터 앞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폐 건물의 철골 구조물을 들이받고 처박혀 있었다. 차량 앞부분은 형편없이 찌그러졌고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고의 충격으로 골목길의 가로등마저 꺼져버려 주변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지수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절망에 잠식되었던 그녀의 몸이 수천 번의 응급 상황을 겪었던 의사의 본능으로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찌그러진 차체, 깨진 유리파편, 그리고 짙게 배어나오는 기름 냄새.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핸들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남자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신 차려요. 괜찮습니까? 지수가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뒤틀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창문 사이로 간신히 손을 넣어 남자의 목덜미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경동맥, 맥박이 아주 미약하게 잡혔다. 하지만 호흡이 불규칙하고 거칠었다. 기흉인가? 그녀는 직감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지수는 자신의 가방을 뒤졌지만 핸드폰은 이미 오래전에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이 외진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두면 남자는 과다출혈과 호흡곤란으로 몇 분 안에 죽을 터였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길가에 버려져 있던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남은 유리창을 깨부셨다. 그리고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어 차 안으로 들어갔다. 피냄새와 기름냄새가 진동했다. 정신 차려요, 제발! 그녀는 남자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의식을 확인했다. 남자가 희미한 신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지수를 빤히 노려보았다. 누구? 의사예요. 당신 지금 상태가 위험해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른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죽어요. 지수는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왼쪽 가슴이 부어오르고 있었고 호흡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긴급 천공이 필요했다. 하지만 여긴 수술실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젠장.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뒤져 얼마 전 소독용으로 샀던 작은 손세정제와 필기구로 쓰던 볼펜을 꺼냈다. 지금부터 당신 가슴에 구멍을 낼 거예요. 고통스럽겠지만 참아야 살 수 있어요. 지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볼펜을 분해해 얇은 플라스틱 관 부분만 남겼다. 그리고 손세정제로 그것과 자신의 손을 미친 듯이 소독했다. 움직이지 마요. 그녀는 남자의 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확인했다.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 정확한 위치를 찾은 그녀는 소독한 볼펜관을 망설임 없이 남자의 가슴에 찔러 넣었다. 크! 남자가 비명을 삼켰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푸슉 하는 소리와 함께 흉강에 차있던 공기와 혈액이 관을 통해 뿜어져 나왔다. 남자의 거칠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압박해 지혈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119가 올 때까지만 버텨요. 그녀가 막 차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 남자가 그런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부상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가지마.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119를 불러야 해요. 필요 없어. 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는 품 안에서 간신히 위성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나다. 위치 추적해. 사고가 났어. 짧은 통화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지수의 눈은 폭풍우 속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이름이 뭐지? 남자가 물었다. 한지수. 난 권태하. 짧은 자기소개였다. 그는 SJ그룹의 회장 권태하였다.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 지금 그는 그룹의 운명을 건 치열한 승계전쟁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복 형제들의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견제 속에서 오늘 이 사고 역시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권태하는 지수를 관찰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판단력, 망설임 없는 결단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한 눈빛. 그는 자신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 눈앞의 이 여자가 더 흥미로웠다. 당신. 그가 무언가를 더 물으려던 순간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굉음을 내며 골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회장님, 그들은 권태하를 보고 경악했지만 이내 그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꺼내 다른 차로 옮겼다. 저 여자는? 태하의 비서실장이 지수를 경계하며 물었다. 내 생명의 은이냐, 같이 태워. 태하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지수는 얼떨결에 그들의 차에 올라탔다. 차는 병원이 아닌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완벽한 의료시설이 준비되어 있었고 태하의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구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실감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온 것이다. 응급처치를 마친 주치의가 물러가고 펜트하우스에는 지수와 권태하 단둘만 남았다. 태하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방금 비서에게 보고받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한지수, 전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부교수, 의료사고로 인한 해임, 현재 이혼 소송 및 재산 가압류 상태. 불과 1시간 만에 그녀의 모든 정보가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의료사고라. 태하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당신 손, 황금의 손이라 불렸더군.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동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문하는 것인가? 뭘 원하시죠? 목격자로서 입막음이라도 하시게요? 입막음? 태하가 피식 웃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열어봐. 지수가 망설이며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뭐죠 이게?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 그대로야. 나와 결혼해줘, 한지수 씨. 태하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명예, 돈, 직장, 모든 걸 빼앗겼지. 나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되찾을 힘을 줄 수 있어. 그는 지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는 SJ그룹을 지켜야 해. 그러기 위해선 명분 있는 아내가 필요하지. 내 이복 형제들이 더 이상 내 사생활을 물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그는 지금 자신을 구한 여자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혼인계약서. 그 차갑고 생경한 단어가 한지수의 텅 빈 눈동자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잠시 잊었다. 이 남자가, 방금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이 남자가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재벌들이 베푸는 기이한 동정의 방식인가? 이게 무슨 뜻이죠, 권태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옷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농담이라면 받아줄 기분 아닙니다. 당신을 살려준 대가를 이런 식으로 지불하려는 거라면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지수는 서류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앉아. 권태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부상자라고는 믿기 힘든 위압감이었다. 지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난 농담 따위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한지수 씨. 당신이 날 살렸고 난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게 맞아.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 방식이 아니지.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서류를 다시 가리켰다. 난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 힘이 필요해. 이건 거래야.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던 그때처럼 지수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태아는 고통을 참아내며 몸을 바로 앉혔다. 나는 지금 전쟁 중이여. SJ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이복 형제들과 싸우고 있지. 그들은 내가 냉정하고 사생활이 불안정하며 후계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떠들어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방패야. 그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완벽한 학력, 황금의 손이라 불렸던 명성,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배경도 잃을 것도 없는 당신. 내 아내 역할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은 없어. 그는 지수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후벼 팠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의 방패가 되어야 하죠? 당신의 그 잘난 전쟁놀이에 내가 왜 끼어들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복수. 태하가 단 한마디로 그녀의 분노를 잠재웠다. 당신을 배신한 남편 강민우, 그리고 친구 윤서현,
당신의 모든 것을 레이 민케큐, 남배각을 치루자, 당신을 배신한 남편 강민우, 그리고 친구 윤서연, 당신의 모든 것을 레이 민케큐.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지수의 심장에 꽂혔다. 강민우의 비웃음, 윤서연의 가증스러운 눈물,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들의 승리에 찬 얼굴.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아팠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계약 기간은 1년. 그 1년 동안 당신은 내 완벽한 아내가 되어주면 돼. 대외적으로는 나를 향한 사랑에 빠진 아내. 공식 석상에 동행하고 S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해. 물론 연기지. 그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2가지를 주겠소. 첫째, SJ그룹 법무팀.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그들이 당신의 이혼소송과 의료사고 누명을 처리할 거야. 당신의 전남편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재산을 되찾아줄 거고 당신의 명예도 회복시켜줄 거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유혹적인 제안을 꺼냈다. 둘째, 힘. 당신이 그 2사람에게 복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정보, 돈, 권력,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용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 온전히 당신의 몫이야. 지수는 숨을 죽였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보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계약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명료했다. 상호 간의 사생활 절대 불간섭, 공적인 경우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계약 종료 시 위자료 및 비밀 유지 조건, 모든 것이 철저히 비즈니스였다. 지수는 펜을 들었다. 한때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던 그녀의 황금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좋아요. 이 거래 받아들이죠. 그녀가 한지수라는 이름을 적어넣는 순간 그녀의 과거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현명한 선택이야. 태아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쫓겨난 의사 한지수가 아니야. SJ그룹 권태아 회장의 아내 권지수 여사여.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실장,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올라와. 사모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겠어. 그날 밤부터 지수의 재탄생이 시작되었다. 권태하의 비서실장이자 SJ그룹의 실세로 불리는 조윤정 실장이 그녀를 맡았다. 조 실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한지수 씨. 아니, 이제부터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는 지수의 낡은 가방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하인에게 치우라는 손짓을 했다. 사모님께서는 지금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십니다. 그에 걸맞은 품위와 태도를 갖추셔야 합니다. 과거의 한지수는 오늘부로 완벽하게 잊으십시오. 다음 날 새벽, 지수는 권태아의 본가인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마치 권태아 그 자신을 닮은 집이었다. 수십 명의 스타일리스트와 전문가들이 그녀에게 붙었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수술을 위해 질끈 묶었던 긴 머리카락이 세련되고 지적인 단발로 잘려나갔다.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낡은 스니커즈와 면바지는 폐기되었고 그녀의 몸에는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명품 드레스와 날카로운 하이힐이 채워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한지수가 없었다. 낯선 여자, 우아하지만 차갑고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만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심이라는 검은 불꽃이었다. 이것은 사모님께서 숙지하셔야 할 자료들입니다. 조 실장이 두꺼운 바인더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권씨 일가의 족보,
SJ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그리고 주요 사교계 인사들의 신상 명세서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조 실장이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얇은 시나리오였다. 두 분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모님께서 빗길 사고 현장에서 회장님을 구하시고 두 분이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는 이렇게 공표될 겁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시나리오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이 되었다. 그녀는 이 연극의 여주인공이자 권태하라는 남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서 지수와 태아는 처음으로 부부로서의 식사를 가졌다. 태아는 팔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이미 그룹의 모든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수십 가지의 요리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내일 우리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요. 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복형인 권세혁 부회장이 내 사고 소식을 듣고 이사회를 소집하려던 참이었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찬물을 끼얹게 될 거야. 준비는 됐습니다. 지수가 낮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당신이 주문한 권지수 여사로서의 역할 완벽하게 해내죠. 대신 당신도 약속을 지키세요. 강민우와 윤서현, 그 두 사람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태아는 그런 지수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져 죽어가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도끼를 품고 부활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물론 당신의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어. 그는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지수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한국대학병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한국대학병원은 SJ그룹의 주요 후원병원 중 하나여, 그리고 공교롭게도 며칠 뒤 병원 이사회 의장 취임식이 열리지. 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새로운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자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으로 화려하게 돌아가는 기분, 꽤 짜릿하지 않겠소? 지수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행사 일정표가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한국대학병원 대강당, 흉부외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인물, 차세대 명의 강민우 부교수의 과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병원 고위 임원들과 각과 과장들, 그리고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모여 그의 화려한 앞날을 축복했다. 강민움은 단상 위에서 특유의 자신감 넘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갈 흉부외과의 비전과 곧 발표될 획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가 언급한 획기적인 연구는 다름 아닌 한지수의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이었다. 앞줄 내빈석에 앉은 윤서현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는 내연녀가 아니었다. 당당히 그의 곁을 지키는 흉부외과 과장의 연인이자 실세 수간호사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한지수라는 걸림돌이 사라지자마자 두 사람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관계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금세 잦아들었다. 민우와 서연은 승리자였고 승리자에게는 그 어떤 비난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법이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병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쾅! 대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환한 복도에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그리고 그 양 옆을 지키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인이 천천히 강당 안으로 발을 들였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긴장감 넘치게 공간을 채웠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여인은 한지수였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한지수가 아니었다. 수술 때문에 질끈 묶었던 긴 머리는 지적이고 세련된 단발로 변해 있었고, 편한 신발과 헐렁한 의사가운 대신 몸의 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코발트 블루 색상의 드레스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도록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과거의 온기 대신 얼음 같은 냉철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SJ그룹 권태아 회장의 그림자, 조윤정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민우는 단상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꿈에서도 볼까 두려워했던 얼굴, 아니, 그가 기억하는 초라하고 절망에 빠졌던 얼굴이 아니었다. 저토록 화려하고 오만하며 압도적인 기세로 돌아온 한지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 한지수 아니야? 말도 안 돼. 의료사고로 쫓겨난 주제에 여길 어떻게 해? 옆에 있는 사람 SJ그룹 조 실장 아니야? 강당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윤서현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분노? 아니,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였다. 모든 것을 빼앗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짓밟아 버린 줄 알았던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타났다. 서현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여유로운 표정, 저 당당한 걸음걸이. 서현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병원장이 가장 먼저 절신을 차렸다. 그는 SJ그룹의 조 실장을 알아보았다. 병원의 최대 후원 그룹인 SJ의 실세가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의사와 함께라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아니, 조 실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고도 없이. 그리고 이분은 병원장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다. 조윤정 실장이 한 걸음 나서며 강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가 늦었군요, 병원장님. 조 실장은 지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팔을 내밀었다. 인사 올립니다. SJ그룹 권태아 회장님의 아내 권지수 사모님이십니다. 권지수? 그 이름이 폭탄처럼 강당 중앙에 떨어졌다. 한지수가 아닌 권지수, 권태아 회장의 아내. 장내는 방금 전보다 더한 충격으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우는 현기증을 느꼈다. 쫓겨난 아내가 대한민국 정점에 재버린 SJ그룹 권태아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다고? 조 실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SJ그룹은 최근 한국대학병원의 재정 지원을 맡고 있는 태성의료재단의 최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오늘부로 본원의 가장 큰 후원사이자 실질적인 운영 주치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해고한 예자가 이제 병원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모님께서는 강민우 교수의 과장 취임을 직접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하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병원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의 비굴한 태도에 지수는 옅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강당을 가로질러 여전히 단상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강민우와 윤서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배신자들. 지수는 두 사람의 바로 앞에 섰다. 축하해요, 강민우 교수. 아니,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앉으니 기분이 어때요? 민우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지수는 시선을 돌려 민우의 곁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도 축하해. 20년 지기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남자 곁에 서 있으니 행복해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들렸다. 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애써 태연한 척 걱정하는 친구를 연기하려 했지만 이미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지수가 서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서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글쎄, 너희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린 바로 그날.
너희가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승리를 자축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났거든. 지수는 민우를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연구 참 대단하더군. 내가 밤새워가며 이뤄낸 걸 이름 하나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들다니. 그 뻔뻔함, 존경스러울 정도야. 민우는 이제 공포를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한지수!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조용.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우의 말을 단번에 끊어버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내 이름은 권지수야. 그리고 내 자격은, 그녀는 천천히 병원장을 돌아보았다. 이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당신들의 오만과 비리를 심판할 사람이라는 거지. 그녀는 다시 병원장을 향해 공식적인 말투로 말했다. 병원장님, 네, 사모님. SJ그룹의 이름으로 한국대학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수의 선언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모든 의료 사고, 특히 VIP 환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원합니다. 또한 모든 징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절차상에 불합리하거나 은폐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겠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에서 PT가 완전히 가셨다. 그 VIP 환자 사망 사건은 지수를 해임하기 위해 자신들이 조작한 바로 그 사건이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다시 강민우를 향했다. 강민우 과장이 진행 중인 그 신규 연구 프로젝트, 모든 원본 데이터와 기여자 명단,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자료까지 SJ그룹 법무팀에서 내일 오전에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다. 후원자로서 우리의 투자가 윤리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강민우는 끝났다. 그는 직감했다. 그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원본은 지수의 것이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화려했던 취임식은 순식간에 공포스러운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럼 축하 인사는 이만하죠. 강 과장님, 그리고 윤 수간호사님, 두 분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수는 조 실장과 함께 경악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을 뒤로하고 강당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당 안에는 축하 음악 대신 무거운 침묵과 절망적인 두 사람의 얼굴만이 남았다. 차에 오르자마자 조 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병원장은 10분 간격으로 비서실에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민우와 윤서연의 모든 계좌와 통신 기록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지수는 어두운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뛰게 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절망을 수백 배로 돌려줄 겁니다. 그들이 오늘 느낀 공포는 앞으로 내가 겪게 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조 실장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았다. 권태하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다. 다음 지시는 무엇입니까? 법무팀은 내일 오전 9시에 병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나지막에 말했다. 아니요. 그 전에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야겠어요. 공포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선물. 강민우의 화려했던 과장 취임식은 한지수의 등장과 함께 처참한 굴욕의 현장으로 끝이 났다. 다음 날 한국대학병원은 개원 이래 가장 살벌한 아침을 맞이했다. SJ그룹 법무팀 소속의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병원 본관 로비를 가로질러 들어섰다. 그들은 병원장의 애원이나 임원들의 변명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 채 곧바로 병원장실과 흉부외과 과장실 그리고 간호부 사무실의 모든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병원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한때 강민우 라인에 서서 지수를 비난했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다. 강민우와 윤서연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채 복도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이 털리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내라 병원 법무팀에. 민우가 소리쳤지만 감사팀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태성의료재단 이사회 긴급 결의안입니다. 강민우 교수는 본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며 병원 출입이 제한됩니다. 민우는 종이 조각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의 왕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윤서연은 더욱 절박했다. 그녀의 권력은 간호부의 행정 시스템과 인맥에서 나왔다. 하지만 감사팀은 그녀가 손쓸 틈가 없이 모든 서버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변경해버렸다. 서연아, 아니 윤수간호사, 어떻게 좀 해봐. 네가 관리하던 자료들, 그 약품 재고 목록. 민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그녀를 재촉했다.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민우씨. 이미 다 막혔어. 내 관리자 계정 자체가 삭제됐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 탐욕과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불신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코너에 몰렸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민우는 자신을 따르던 몇 안 남은 동료 의사들을 모아 감사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수가 사적인 감정으로 병원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윤서연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한지수가 SJ그룹 회장을 홀려 병원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것이 권태아의 아내라는 이름값에 기댄 감정적인 복수극에 불과할 것이라 애써 자위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감정 따위로 움직이는 한지수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권태아의 저택 서재. 지수는 감사팀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조윤정 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사모님, 예상대로입니다. 강민우는 최근 2년간 최소 15건의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이 집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실제 수술은 펠로우들에게 맡겼습니다. 조 실장의 보고는 냉정했다. 윤서연은 마약성 진통제 및 고가의 항암제 재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블랙마켓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만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건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해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병원 행정망 차트를 가리켰다.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의 뿌리채 뽑는 겁니다. 강민우가 대리수술을 할 수 있었던 건 마취과 의사의 묵인과 수술실 간호사들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윤서연이 약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건 약제팀과 구매팀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작은 비리,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파헤치세요. 병원 전체에 퍼져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시절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무자비했다. 지수의 전략은 1000개의 칼로 베는 죽음이었다. 그녀는 강민우가 훔친 연구 자료나 VIP 사망 사건이라는 큰 건을 먼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작은 비리와 직무 태만, 윤리적 결함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강민우 교수의 잦은 지각과 수술 스케줄 펑크, 특정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윤서연 수간호사의 부당한 간호사 근무표 배정 및 폭언, 사소하지만 명백한 증거들이 병원 내부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조금씩 터져나왔다. 강민우와 윤서연의 평판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다. 그들을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수와 권태아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복수가 진행되는 동안 SJ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권태아의 이복형, 권세혁 부회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권태아의 유일한 약점으로 부상한 아내 한지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SJ그룹 권태아 회장의 신부, 과거 의료사고로 해고된 의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심지어 강민우가 이혼 소송에 제출했던 지수와 동료 의사가 함께 찍힌 조작된 사진까지 유포되었다. 지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권태아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다.
이건 당신의 전쟁에 불필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녀는 저택 라운지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태아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당신의 명성에 흠집을 냈어요. 계약 위반이라면. 태아는 지수의 말을 끊었다. 그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태아가 지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기묘한 불꽃이 일렁였다. 그들은 내 아내를 공격하는 거요. 조 실장, 태아가 인터폰으로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사를 낸 언론사 3시간 안에 사과 기사를 올리게 해. 그게 안 된다면 당장 세무조사 자료와 그들 오너의 비리 파일을 검찰에 넘겨. 그리고 권세혁이 접촉한 병원 내부자들, 그들의 이름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지수는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분명한 보호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계약 파트너나 방패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잠든 태아를 발견했다. 그는 소파에 기댄 채 끔찍한 악몽이라도 꾸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사고의 후유증인 듯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지수는 순간 망설였다. 계약 조항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혹은 그 이상의 감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미약하게 떨리는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그 순간 태아가 눈을 번쩍 떴다. 야수와도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 하지만 그는 눈앞의 지수를 확인하고는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당신이군.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서요. 지수가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태아가 먼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부상당하지 않은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당신 손 참 따뜻하군. 그는 횡설수설하듯 중얼거렸다. 모두가 내 손은 차갑다고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강렬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당신이 의료사고를 냈다고 하더군. 태아가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지수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할 때, 강민우조차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이 차가운 계약 남편이 그녀를 믿어준 것이다.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 한구석이 예상치 못한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강민우와 윤서현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감사망이 좁혀오자 그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우가 텅 빈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연에게 속삭였다. 한지수가 우리를 의료사고로 몰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진짜 의료사고의 증거를 만들어야 해. 그녀가 쫓겨나게 된 그 VIP 환자, 그 환자의 죽음에 대한 숨겨진 증거.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모든 죄를 다시 한지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들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광기에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시킨 여자를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병원 대강당. 며칠 전 강민우의 화려한 취임식이 열렸던 그곳은 이제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개 청문회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병원의 모든 주요 인물들, 병원장, 이사진, 각과 과장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병원 역사상 전례 없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된 권지수 사모 한지수였다. 그녀는 강당 가장 앞자리 권태하 회장과 SG그룹 법무팀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고요했다. 청문회의 공식적인 안건은 BIP 환자 박 회장 사망 사건 재조사였다. 이 안건이 발표되자마자 장내는 술렁였다. 이것은 한지수 본인을 해임시켰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혹은 어떻게 덮을 것인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우와 윤서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감사팀의 압박에 며칠 밤낮으로 시달려 헬쑥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 청문회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강민우 교수, 윤서현 수간호사,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그들을 호명했다. 두 분은 박 회장 사망 사건 당시 한지수 교수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증언이 유효합니까? 강민우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물론입니다. 저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한지수 교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고 명백한 처방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SJ그룹의 힘을 빌려 과거를 덮으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수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 윤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저는 지수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해 가슴 아팠지만 환자의 죽음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를 가해자로 몰다녀.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두 사람의 열연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정말로 한지수의 감정적인 복수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퍼져나갔다. 권태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하지만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강민우 교수의 양심과 윤서연 수간호사의 우정, 참 감동적이군요.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실을 보여드리죠. 그녀가 손짓하자 강당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그녀의 연구 프로젝트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이것은 제 연구 데이터 원본의 생성 로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면이 바뀌었다. 강민우 교수가 제 접근 권한을 차단한 기록, 그리고 불과 5분 뒤 윤서연 수간호사의 관리자 아이디로 해당 파일 전체가 강민우 교수의 개인 서버로 복제된 기록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지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병원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이었다. 바로 두 사람이 비상계단에서 미래를 나누며 프로젝트를 언급하던 그날 밤의 영상이었다. 우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불륜과 공모의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윤서연 씨? 강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연구 절도와 불륜은 사실이었지만 살인 누명과는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적인 관계였던 것과 의료사고는 별개의 문제야. 한지수, 네가 처방을 잘못 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우가 최후의 발악을 했다. 맞아요. 지수가 그의 말을 순순히 인정했다. 박 회장님은 항은고제 과다투여로 사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처방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다. VIP 병동 약품 보관실의 CCTV였다. 영상 속에는 박 회장이 사망하기 3시간 전인 새벽 3시 10분경 윤서연이 몰래 약품 보관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주사기에 능숙하게 항응고제를 채워놓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것은 지수가 다음 자료를 띄웠다. 당신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처방 기록을 위조한 병원 전산 시스템 로그입니다. 당신의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IP 기록까지 삭제하려 했지만 SJ의 기술팀이 백업 서버에서 완벽하게 복원해냈죠. 윤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네가 왜? 강민우가 당황하며 윤서연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서연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다. 이건 윤서연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당신이 몰랐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박 회장의 최초 내원 기록과 수술 전 CT 영상이었다. 박 회장님은 대동맥 박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초 CT 영상입니다. 여기
대동맥궁에 미세한 파열이 보이죠. 제가 수술 전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 박리라며 내 의견을 묵살하고 수술을 강행했죠. 지수는 의사로서의 황금의 손을 이용해 화면을 가리켰다. 당신의 오진이었습니다. 강민호 교수. 환자는 이미 수술대 위에서부터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능과 실수를 덮어야 했죠. 환자가 만약 수술 후 합병증이 아닌 의사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신의 커리어는 끝이었으니까. 강당은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프레임업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당신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오진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나, 한지수가. 지수는 민우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윤서연을 시켜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한 겁니다. 환자의 사인을 오진이 아닌 처방 실수로 돌리기 위해서. 내 말이 틀립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민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증거 있어? 그깟 CT 영상 하나로? 증거? 지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게 당신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녀는 스크린에 5년 전의 환자 차트를 띄웠다. 환자 김진태, 사인 급성 심근경색. 당신이 펠로우 1년차 때였죠. 이 환자 역시 당신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수는 차트 하단에 담당 간호사 이름을 가리켰다. 그때도 담당 간호사는 윤서연이었군요. 그녀가 당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고 차트를 수정해 주었죠. 이것이 결정타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범죄의 공모관계였던 것이다. 강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윤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그랬지. 네가 다 그랬잖아. 이 독한 년. 네가 날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해. 어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윤서연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나?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개자식아! 그녀는 민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시켰잖아. 네가 내 부인 자리 준다고 했잖아. 네가 내 무능한 거 덮어달라고 나한테 빌었잖아. 그녀의 절규가 강당을 울렸다.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약을 넣었어. 하지만 전부 저 인간이 시킨 거야.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니야. 살인자야. 모든 것이 끝났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이 사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들어왔다. 권태아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지수의 시야에 들어왔다.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는 윤서연과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강민우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강민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증오도 분노도 아닌 텅 빈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의 손에 완벽하게 파멸당했다. 지수는 그들의 처참한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때는 남편이었고 한때는 친구였던 자들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지만 그것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지독한 복수의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황금의 손. 그 손이 이제는 두 사람의 인생을 끝장냈다. 그때 권태아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덮었다. 끝났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지수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우와 윤서연의 처참한 자백과 이어진 체포는 한국대학병원,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광기 어리게 터지는 혼돈의 한복판에서 한지수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수가 끝났다.
지독했던 배신과 누명의 사슬을 제 손으로 끊어냈다. 하지만 승리의 환희 대신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한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을 파멸시켰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권태아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며 거대한 방패처럼 그녀를 에워쌌다. 조 실장, 그의 낮은 목신호에 경호원들이 길을 텄다. 태하는 지수를 데리고 그 지옥 같았던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태하의 품에 기댄 채 가늘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상치 못했던 이 남자가 곁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세상은 뒤집혔다. 황금의 손의 추락,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살인극, 의사 가운을 입은 악마, 강민우와 윤서연의 5년간의 공모, SJ그룹 권지수 3호 거대 병원 비리를 파헤치다. 모든 언론이 지수를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희생자이자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재조명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돌아섰다. 한국대학병원은 SJ그룹의 전면적인 구조조정하에 들어갔고 병원장을 비롯한 부패한 이사진은 모두 해임되었다. 강민우와 윤서연은 살인교사, 의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그들의 재기는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지수는 권태아의 서재를 찾았다. 1년 전 그녀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 처음 들어섰던 그날처럼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이걸로 지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계약은 끝난 것 같네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 기사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한국대학병원 한지수 박사에게 흉부외과 과장직 정식 복귀 요청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누명을 벗었고 명예를 회복했다. 권태하 역시 그녀라는 방패 덕분에 이복 형제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룹 내 입지를 완벽하게 다진 후였다. 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태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계약은 끝났지.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지수는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갈 거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가 싸운 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그것은 제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곳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제 황금의 선은 복수를 위해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요. 이젠 다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강민우에게서 되찾은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희귀 심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비영리 연구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병원의 정치나 수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환자만을 위한 연구와 수술을 하는 곳. 그것이 그녀가 지옥에서 돌아와 찾은 새로운 사명이었다. 태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움 대신 한 인간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다운 계획이군. 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던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년 전 두 사람이 서명했던 혼인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이제 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당신은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했소, 한지수 씨. 태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내 완벽한 아내였고 내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 그는 계약서를 지수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권태아 씨? 지수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태아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져버리고 그녀의 두 손을 붙잡았다. 사고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그의 손은 크고 강했지만
이제는 얼음 같던 냉기가 아닌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그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졌소. 기간은 영원으로. 태아의 눈이 지독할 만큼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난 당신을 내 방패로 이용하기 위해 거래를 제안했지. 하지만 당신은 어느새 내 심장이 되었소. 당신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게 됐다는 뜻이야. 그는 지수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가져갔다. 규칙적이고 강한 심장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한지수, 재벌의 아내 권지수가 아니라 의사 한지수로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이건 거래가 아니라 내 진심이 담긴 청혼이야.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원할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네, 권태하 씨, 당신과 함께라면 기꺼이. 두 사람은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1년 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한지수 심장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지만 권위적인 병원의 모습 대신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넘치는 곳이었다. 개원식 단상에 선 지수는 더 이상 복수에 찬 냉소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젊은 의사들에게 정치가 아닌 생명을 위한 의술을 펼치자고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객석 맨 뒤 권태하가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SJ그룹의 냉철한 그림자 회장이었지만 지수를 만난 후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다. 연설을 마친 지수가 그에게로 걸어왔다.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멋진 연설이었소, 한 박사. 고마워요, 권 회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수는 태아의 팔에 기댄 채 자신이 세운 연구센터와 그 너머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여의사, 절망 속에서 재벌의 아내로 부활했던 여자.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금 그녀는 마침내 한지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가장 차가운 남자가 그녀에게 가장 뜨거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부활했다.